자, 이어서 갈게요. 의열단 부분. 우리 지금 의열단 초기 활동만 정리했죠?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칠판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초기 활동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 점을 이 의열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초기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소수 의열사들을 모집해서 의열투쟁을 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소수의 의열사들을 비밀리에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폭탄을 던지고 이제 이러는 일을 주로 했는데 소수 의열사들의 의열투쟁을 전개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요. 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김원봉이 장제스한테 연락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죠. 김원봉이 누구한테? 이 장제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전입니다. 장제스가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후원한 것은 윤봉길 이후죠. 근데 김원봉이가 편지를 보냈던 거는 24년, 25년 뭐 이때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몇 년인지. 24년, 5년 이때니까 사실은 장제스와 먼저 접촉했던 거는 임정이 아니고 이 김원봉이죠. 김원봉. 김원봉이 이제 장제스한테 보낸 편지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이 독립운동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게 이로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원봉이는 좀 외교적인 맥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다음 타켓이 중국이 될 테니까 이게 조선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결국 중국에게도 힘이 된다는 거죠. 장제스가 일정 정도의 이거를 인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황포 군관학교라고 하는데 이 의열단을 또 받아줘요. 실제로 이제 장제스가 그래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무상으로 훈련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요. 황푸라고 해도 되고 황포라고 해도 돼요. 황포 군관학교. 교에 입교를 해서 이제 군사 훈련도 받고 정치 교육도 받습니다. 여기서 군사 훈련도 받고 정치 교육도 받죠. 그래서 많은 이제 독립군들이 또 여기서 길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군사 훈련을 다 같이 받았거든요. 김원봉도 윤세주도 그 의열 단원들도 같이 다 받았는데 문제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의열 단원이 원하는 훈련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중국 군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아시지만 이게 막 연대 대대 단위의 이렇게 전술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의열단이 필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게릴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 부대들이 치고 뭐 빠지고 그다음에 김원봉이가 그렇게 배우려고 했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김원봉이가 이거의 대가가 된대 나중에 부비 트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관공서 같은데 이렇게 침투해서 부비 트랩 설치하고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들면 터지고, 청소 뭐 이렇게 빗자루 들면 막 펑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을 김원봉이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적합한 훈련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겠죠. 당연히 중국 군관학교인데 의열단을 위해서 별도로 뭐 훈련을 시켜주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입교한 요때가 26년이에요. 요때 몇 년이라고요? 그래서 27, 28, 뭐 29까지 그러니까 무려 한 3년 넘게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물론 이제 훈련 기간은 김원봉과 윤세준은 한 1년 반 정도 받고 나오고 계속 이제 의열단원들이 계속 들어갔다 나오고 계속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김원봉이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훈련 기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어요. 이건 32년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혁명간부학교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쪽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를 직접 갔다 왔죠. 조선혁명간부학교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여기가 이제 난징에 있어요. 난징. 남경. 이 조선혁명간부학교가 정말 더웠거든요. 5월에 갔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난징은. 위도 자체가 이렇게 낮으니까 산에 있거든요. 산. 그러니까 산 중턱에 이 조선혁명간부학교가 있는데 세개동이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위에 지붕은 다 날아가고 이렇게 건물만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더라고요. 저 대학원 때 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을 주변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촛불 같은 거 놓고 뭐 그림 그려놓고 이게 무당같이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건물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중국과 외교를 해서 그 건물들은 좀 보존을 해야죠. 지금 현재 중국에 있지만 그거를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신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그림 그려 놓고 이렇게 무당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 건물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끄집어냈냐면 또 이 조선혁명간부학교 안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가 지도 교수가 어떠냐 분위기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명이서 갔는데 저 포함해서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라올 때부터 우리 교수가 우리를 울리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러 차례 와봤으니까 중턱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되게 산이 험준해요. 그러니까 이 막사가 그 산 중간에 있는데 험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의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왔을까 조선의 청년들이? 응? 많게는 한 70여 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다는데 이제 가는데 중간에 이만한 디딜방아가 그 돌로 된 디딜방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와, 그 중국 난징에서 왜냐면 중국 사람은 디딜방아를 안 쓰거든요. 이건 정말 조선족만 쓰거든요. 근데 산 중턱에 그 난징에 디딜방아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확 폭받치는 거예요. 이 디딜방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여기서 이게 군사 훈련 받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막 그러면 사는 거거든. 우물을 산 밑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러 먹고 거기서 2년씩 3년씩 훈련을 받은 거야. 근데 딱 올라왔는데 자 어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디딜방아 보고 막 감정이 복받쳐져 있는 상태인데 어때? 그래서 뭐 괜찮은 이거 어떻게 보관을 이렇게 합니까? 뭐 이제 이러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가 갑자기 확성기 같은 걸 딱 그러더니 야 앉아 거기 저기 벽에 붙어서 그러더니 벽에 이제 네 명이 쪽으로 앉아서 그러더니 뭘 딱 피더니 시를 두 편을 읽어줬어. 광야하고 절정을. 이육사가 여기 일기 졸업생이야. 조선혁명간부학교. 이육사의 시를 이 조선혁명간부학교 안에서 읽으니까 눈물이 와, 난 그렇게 울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네 명이서 한참 울었던 것 같아 그냥. 특히 광야를 읽는 데는 와, 이거 뭐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 나만 남자고 다 여자 학생이었거든요. 시월 내가 제일 많이 운 것 같아. 그것도 소리 내면서. 이육사가 여기서 훈련을 받고 그런 시를 쓴 거죠. 광야라는 시를. 문학도 위대하지만 역사도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육사를 길러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그 이육사의 시가 결국 이 조선혁명간부학교와 버물려져서 탁 가슴을 때리니까 이건 뭐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려와서 국수를 먹는데 이게 막 콧물하고 눈물하고 국수하고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날 자는데 거기서 이제 고량주죠. 고량주. 중국에서 파는 그 독한 술을
이과주라고 해서 그걸 먹는데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눈물을 그렇게 쏟고 먹으니까 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조선혁명간부학교를. 그리고 그 지금도 제 이제 책꽂이에 이육사의 그 시가 있는데 이육사의 시집 원래 그 초판 발행됐던 그 모습으로 나온 시집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 귀한 시집인데 그 시집을 꺼내서 읽으면 그때 이렇게 생각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감성적으로 이렇게 꺼내느냐?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는 참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처럼 뭐 스크린 같은 걸 보여서 시청각 자료로 볼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판서를 해가면서 쓰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핑을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배우는 자세예요. 제가 볼 땐 이 독립운동사는 배우는 자세가 결국 점수를 결정해요. 감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외울 수도 없고 독립군들을 외우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최대한 감정을 이입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그리고 이육사의 시도 윤동주의 시도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을 때 역사적 상황과 연결돼서 시를 읽으면 어떤 맛인지는 실제로 이육사의 시를 나중에 기회가 돼서 쭉 읽어보면 느낍니다. 이 무장투쟁사나 이런 것들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읽어보면 야 이게 알면 시가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지금 준비해 오려다가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잘라서 올지는 못하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안중근 어머님이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안중근이 이제 그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완간이 되는데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니까 안중근이 그 간수한테 사형 집행일을 좀 며칠만 연장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간수한테. 그러니까 간수가 사실 안중근의 이 옥중 생활에 큰 감동을 받은 간수라서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사형 집행일을 엄마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죽으면 이제 가서 걷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신을. 근데 이제 안중근 어머니가 사형 집행일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사형 집행을 연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한테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를 보낼 테니 이걸 읽고 가라. 그리고 너의 그 행동은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일을 연장하는 거는 일제한테 구걸을 하는 건데 멋있고 당당하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 이런 내용들,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는 공무원에서 시험 점수를 좋게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쓰면서 연도를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파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뭐 문화사 배울 때 어떤 사람이 물론 저서 하나하나가 다 역사적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거를 배울 때랑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감정이. 그리고 이 의열단은 이제 나중에 되면 이 방향전환의 어떻게 보면 끝이죠. 이거 하나 더 할까요? 방향전환의 끝인데 35년이 되면 이제 끝났습니다. 의열단은 35년이 되면 이것도 역시 난징에 만들어지는데 조선혁명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시 했는데 민족혁명당이라고 해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다 한 곳으로 모아보겠다라고 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요. 35년도에. 이게 이제 유명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오후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혁명당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를 다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김원봉과 윤세주가. 근데 실제로 거의 다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이때 뭐였죠? 이동 중이죠.
32년에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니까 이때 이동 중이거든요. 아직 충칭에 도착하기 전이니까 김원봉이는 임시정부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정당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임시정부에서는 이게 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이외에, 그러니까 임시정부 계열 이외에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여기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원봉이 모이라니까 모여야죠. 김원봉이 모이라는데. 나중에 이 민족혁명당은 아주 여러 이 방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일단 써는 놓으셔야 돼요.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단체 통합, 관내의 독립운동단체 통합, 이걸 위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간략하게 치고만 빠집니다. 아까 전에 했으니까 한인애국단입니다. 의열 단체는 크게 두 개예요. 뭐라고요? 한인애국단. 1931년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고요. 김구가 결성을 하죠. 활동은 간단합니다. 활동만 보겠습니다. 활동 아까 전에 했던 거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이 두 개가 있다. 둘 다 32년에 일어난 의거입니다. 아까 전에 한인애국단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임시정부와 이렇게 같이 녹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임시정부 개헌사와 함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 드리는 방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따로 빼지 말고 그 임시정부 안에 녹여서 그냥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을 임시정부 안에 녹여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개헌사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임정의 발자취에 쓴 그 한인애국단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별도로 써놓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당구장 표시 하나 하고요. 그 밖에 의열 투쟁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한 20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근데 이게 나오지 않고 제가 얘기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뭐 다물단이니 뭐니 이게 막 외우는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 나오면 의열단, 한인애국단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지 말고 하나 추가로 그냥 노파심으로 하나 추가 좀 해놓으면 노인동맹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노인동맹단인데 원래 이름은 뭐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힘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인동맹단, 이 노자가 늙을 노자가 아닙니다. 이 노인동맹단인데 이게 강우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919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강우규의 강우규라는 사람이 사이또 총독,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 통치를 개막했던 그 총독 이 사이또 총독에게 투탄을 해요. 총독을 향해서 폭탄을 던지거든요. 여기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강우규의 사이또 총독 투탄, 요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속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나오는데 그건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대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의열단원들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이런 사람들 이름은 잘 기억해야 돼요. 김상옥, 나석주 이런 사람들, 김지섭 이런 사람들 이름만 기억해놓고 만약에 의열단을 물어보는데 틀린 거로 하는데 이 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의열단원들의 그 초기 활동들은 던진 지점까지 잘 연결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의열단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선혁명선언을 자료로 주고 다음 제시된 자료가 강령이 되었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럼 1번부터 이제 5번, 4번까지 쭉 있는데 중간에 못 들어본 애가 하나가 나와. 그럼 그게 답인 거야, 그냥. 그걸 다른 단체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 외울 수도 없고 실제로.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우열투쟁이 끝났고요. 이제 1이 끝났죠. 1 우열투쟁. 그다음에 2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오전에 이걸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역시 뭐 보충인데도 안 되네요. 일단 요거 이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사가 대부분 20년대거든요. 몇 년대? 20년대 시작을 해요. 20년대 시작을 하죠. 20년대 시작을 한다. 개괄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국내도 사실 있거든요. 국내 무장투쟁도 있는데 이게 서북 지역에서 주로 무장투쟁이 펼쳐져요. 어디서? 우리나라 서북 지역. 이게 우리 전에 배웠던 걸로 가면 의병이 1910년대 의병이 여기서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15년에 최응원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되면서 사실 의병 활동이 끝나요. 이 서북 지방의 의병들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걸로 넘어오거든요. 20년대로 가면. 이게 이제 유격투쟁 단체들이에요. 유격투쟁이라는 건 산속에 숨어 있다가 평상시에는 산에 있다가 뭐 밤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적을 습격해서 다시 산으로 숨는 이런 게 이제 유격투쟁, 게릴라 전술 같은 걸 하는 거죠. 국내 유격 단체들이 결성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게 있었다는 거죠. 만주 이외에도 천마산대 1919년 보합단 20년 9월산대 20년 이런 유격 단체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대라는 거야? 20년대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외 만주 지역을 좀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봉오동 청산리부터 이제 봉오동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이제 만주 항일 무장투쟁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되는?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요. 요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 만주라는 거예요. 만주. 그래서 우리가 항일 무장투쟁사는 앞부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만주 지역과 뭐를 나눠서 배운다고 그랬죠? 중국 관내. 그러니까 중국 관내 항일 무장투쟁사와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지역을 나눠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이제 지금부터 좀 한번 해보는데 여기를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지울게요.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매핑을 좀 하시죠. 연표 매핑을 쭉. 연표 매핑을 좀 하시죠. 자, 볼게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이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3.1운동에 영향할 때도 했었어요. 3.1운동 이후에 뭐가 활성화된다고? 왜일까요? 이런 이제 비폭력 투쟁, 만세운동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이 활성화돼요. 특히 이 무장투쟁 지역 대표적인 무장투쟁 지역이었던 이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투쟁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20년대 만주 무장투쟁사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장투쟁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1910년대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기지들 있죠. 이제 이 독립운동 기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3.1운동을 계기로 자극을 받고. 1910년대 우리 서간도하고 북간도에 많은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죠.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1910년대 조직된 독립운동 기지들의 기지에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움직임 속에서 빵 하고 봉오동 전투가 터진 겁니다. 이 움직임 속에서 원래 이 봉오동 전투는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홍범도가 이끈 이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돼서 일으켰던 전투예요. 일본군을 굉장히 많이 죽였던 전투인데 이게 뭐 쾌거를 떠나서 이 일본인들이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일본 군인들이 거의 이 독립군들을 너무 두려워했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한독립군 출신들이 뭐냐면 포수 출신이에요. 포수. 호랑이 잡는 막 새 잡는 포수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봉오동 전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봉오동에 이게 매복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군을 유인해서 이게 호랑이 잡는 방법이래요. 이게 해서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걸 쭉 봉오동 계곡으로 유인한 다음에 멀리서 총을 쏴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멀리서 탕 소리가 총이 나는데 이제 일본군이 하나 죽는 거죠 그냥. 근데 죽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이게 딱 맞고 아 이래야 되잖아. 근데 막 이런 데를 맞추니까 멀리서 쏘는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총소리는 저 멀리서 들리는데 탕 하면 여기서 맞는 거예요. 이런 데를. 옛날에 96년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됐는데 이게 레페를 타고 내려왔거든. 그 무장공비가 우리 그 군 정훈훈련 할 때 얘기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데 얘가 권총으로 바람에 흔들리면서 밑에는 우리 군인을 쐈는데 우리 군이 여길 맞았어. 이 새끼들이 훈련을 어떻게 받는지 너무 두렵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92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봉오동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는 자 지도를 좀 그려요. 여기 위에다 약식 지도를. 봉오동은 여기서 일어나요. 자, 따라해요. 뽕우리, 봉오동.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봉우리. 여기 끝지점. 여기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다고. 지도 그릴 때 저 뽕우리에다 그리면 된다고. 점을 여기가 봉오동. 여기서 활동했던 부대가 뭐냐면 대한독립군이 있었다고.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을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대한국민회 할 때 직할부대로 국민회군이 있었고 재정지원부대로 대한독립군을 지원해줬다 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물론 뭐 배우기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대가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여기다 쓰세요. 6월이라고. 봉오동 전투는 6월에 일어납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전투예요. 보통 이제 상황을 얘기해 보면 뭐 느닷없이 전투가 일어난 건 아니고요. 상황을 얘기해 보면 이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자꾸 이 국내 진공 작전을 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가서 일본의 주요 관공서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습격하고 물건들을 빼앗아 오고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주로 이제 대한독립군이 했던 게 그 일이거든요. 국내 진공 작전을 주로 한 건데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국경지대죠. 이제 거기 훔쳐서 도망가고 막 이러는 일을 하는 거야. 밤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대가 대대적으로 이제 인원을 모아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봉오동에서 이 일본군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인을 해서 호랑이 그 잡듯이 유인해가지고 그 완전히 그 계곡에다 딱 몰아놓고 총을 쏴서 싹 죽여버린 거라고. 이게 이제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 물론 이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만 활약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군대들도 독립군 연합부대가 있었는데 우리 전에 배웠던 국민해군입니다. 안무에 안무 춤 잘 추는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무 그러니까 춤 잘 추는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안무의 국민회군, 그 다음에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던 군무도독부군, 이게 독립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일본군을 공격해서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전투입니다. 실제로 이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표현상 이렇게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드셔야 돼요. 일본군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독립군을 뭐로 봤냐면 구한말의 의병 정도로 생각했다고. 막 새총 쏘고 이런 애들. 의병들이 그랬거든. 막 낫 던지고 새총 쏘고. 근데 실제로 막 싸워보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일본 애들이. 그리고 어이도 없고. 이게 이제 저의 표현 방식인데요. 이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이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냐면 이게 LA 다저스랑 휘문고등학교 야구부랑 싸우는 거거든. 전력으로 보면. 그리고 LA 다저스 선발 투수는 컷쇼고. 근데 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전력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독립군 소탕 작전을 세워요. 대대적인 이제 독립군 소탕 작전을 세우는데 문제는 독립군을 소탕하려면 일본 군대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야 돼. 여기 만주로 와야 되는데 이 만주는 중국 땅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걸 허가해 줄 리가 없죠.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군인이 무장한 채로 자국에 온다는데 들어오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당연히 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일본이 고민인 거예요. 아 이거 들어가서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한국 독립군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중국이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계획을 세우죠. 그게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춘이 여기거든요. 이 봉오동 옆이 훈춘이에요. 이 지명인데 훈춘 사건이 일어나요. 훈춘 사건은 기본서 같은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을 위해 만들어진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을 위해 조작된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훈춘 지역에 마적대들이 있었어요. 마적. 말 타고 도둑질하는 애들. 누구 기억 안 나요? 말 타고 도둑질하는 애?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안 웃고. 그러니까 이게 마적이에요. 마적. 말 타면서 도둑질하는 애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안 웃으니까 웃을 때까지. 말 타면서 도둑질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 말 타고 막 대학도 들어가고 막 그래. 알겠어? 빨리빨리 웃어야 돼. 유머 코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 응? 어떻게 됐든 간에 기승전 최순실이니까. 알겠어? 자, 근데 이제 훈춘에서 이 마적대들이 활동을 했는데 일본 군대가 마적대들을 매수를 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자기네들 관공서를 습격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 피해 상황을 잘 정리해서 중국 정부에게 보내요. 이게 마치 누구의 소행처럼 우리 독립군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독립군들을 부득이하게 소탕을 좀 해야 될 테니까 중국 정부가 양해를 부탁한다. 뭐 이런 이제 외교적인 절차를 이제 밟습니다. 근데 중국도 사실 보니까 이 피해 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걸 그냥 거부하기는 좀 뭐해서 이걸 허가해주면서 실제로 일본 군대가 만주에 출병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게 그 유명한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중국 정부가 이걸 조작한 건지 알고 있었대요. 이걸 마적대들 일부를 잡아다가 신문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마적대들은 또 친절하게 얘기를 했겠죠. 쟤네가 돈 줘서 이렇게. 왜냐면 마적대는 원래 하는 일이 습격인데 돈 주고 습격해 달라니까 땡큐지 뭐.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본 정부가 일제가 마적대를 매수한 사건이에요. 마적대를 매수해서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의 구실을 만든 거죠.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 구실을 조작한 겁니다. 일본 군대의 만주 출병 구실을 조작을 한 거죠. 훈춘 사건으로. 그래서 결국 일본 군대는 어디로 들어와요? 만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들에게 미리 알려주죠. 일본 애들이 너 잡으러 들어와 임마. 어떻게 잘 숨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독립군들이 숨으면 되는데 우리 한국 독립군들이 이때 이제 기세가 어땠냐면 어차피 한국 독립군들은 국내로 진공해서 일본 군대와 싸우려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디로 들어가서 싸워야 돼. 국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여기로 와준다니까 땡큐지. 어차피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 지형이 숙지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들이 뭐하러 피해?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들어온다니까 땡큐지. 여기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특히 이 위에 있던 여기 십리평 쪽에 있던 북로군정서군이 열렬히 일본 군대를 환영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로 쫙 내려옵니다. 이 북로군정서군이 이때 당시에 만주 지역 독립군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어요. 뭐 한 2,000명 정도 됐다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잘 보세요. 지도. 일로 유인을 하죠. 북로군정서군이. 그래서 여기서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요. 뭐가?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청산리 계곡입니다. 계곡. 그래서 훈춘 사건 이후에 일본 군대가 만주 출병을 하게 되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6일간 일어납니다. 20일, 22, 23, 24, 25, 26 그렇죠. 26일까지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청산리 전투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총 7차례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각 청산리라는 그 지역이 커요. 근데 각 지명이 있어요. 또 그 지명에 따라 그냥 그 사료가 나와요. 뭐 천수평 전투,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완루구 전투, 고동화 전투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사료에서 나올 때 특히 어랑촌 전투가 잘 나오거든요. 이건 일화를 소개를 시켜줄 텐데 청산리라는 지명이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다 좀 써놓는 게 의미가 있어요. 천수평, 백운평, 어랑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랑촌. 그 다음에 완루구. 이게 다 지명입니다. 지명. 그 다음에 고동화. 이렇게 전투들이 펼쳐지거든요. 천수평, 백운평, 어랑촌, 완루구, 고동화. 이렇게 이제 전투가 펼쳐지는데 일단 위를 좀 한번 볼게요.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부대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입니다. 이게 주축 부대죠. 북로군정서군이 주축이 돼서 청산리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요.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김좌진의 북로군정서군 혼자 싸웠어요. 근데 이 어랑촌 전투에서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랑촌 전투에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칠판 좀 보시죠. 이 어랑촌이 이렇게 이제 분지예요. 이렇게 좀 계곡 이렇게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가 어랑촌인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북로군정서군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딱 기지를 만들어서 있었는데 전투를 승리하고 여기에 일본 군대가 이렇게 이제 둘러싼 거야. 일본이 이때 당시에 2개사단 병력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들어와요. 일본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투입시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때 그냥 싹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군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위를 딱 했는데 여기 2천 명이고 여기 2만 명이니까 이게 되겠어 싸움이? 그리고 화력이나 이런 게 여기가 압도적일 텐데 일본 군대가 정규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랑촌 전투, 그러니까 어랑촌에 있던 이제 김좌진, 백야가 이제 결정을 내려요. 아, 여기서 죽자 그냥. 그래서 이제 부대원들하고 같이 다 얘기가 끝나요. 그래서 유서를 다 쓰게 돼요. 유서를. 이 북로군 정서군 그 독립운동 그 독립군들이 다 유서를 쓰죠. 그래서 좀 이 기동이 빠른 애를 한 명 뽑아가지고 백에다, 이 유명한 일합니다. 백에다 유서를 다 집어넣고 얘를 탈출시켜요. 왜냐면 집에다 뭐는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유서는 전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유언은 그 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도 그렇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유서를 쓰게 해서 얘를 탈출을 시켜줘. 그리고 이제 새벽이 오니까 이게 이제 계속 포위망이 이렇게 계속 좁혀 들어왔어. 이제 죽는 거야. 계속 죽음을 안 되지 결상. 그러니까 김자진이 그랬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죽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명만 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싸워라. 그러면서 이제 결상전을 하고 있는데 동이 딱 틀 무렵이었다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외곽에서 총소리가, 그러니까 이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은 총을 쏘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외곽에서 막 총소리가 산발적으로 막 들리더니 총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지원을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포수 출신이니까 이게 여기 중간에다 싹 중간에 이제 띄엄띄엄 매복을 해서 계속 총을 쏘면서 이제 얘네들 다 흩어뜨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살아요. 북로군 정서군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의 지원 사격 때문에 이게 다 살거든요. 근데 유명한 일화인데 이 김자진이 이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얘네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이 대한독립군이 일로 딱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김자진이 이제 여기에 이게 바위에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이게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이렇게 오면서 김자진을 바라봤답니다. 홍범도가. 김자진하고 홍범도가 만난 거죠. 이름만 서로 듣고 있었는데. 근데 김자진이 이제 폴딱 바위에서 내려오더니 막 뛰어가더니 홍범도를 와락하고 끌어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 부대원 2,000명이 다 살은 거야. 이 홍범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락 끌어안고 있는데 이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심장을 마주친 두 거인. 그 거기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 부대원이 쓴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응?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아, 그죠? 그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거든, 그지? 심장을 둘이 이렇게 딱 마주친 두 거인이 우리 시간으로 한 5분 넘게를 지금으로 5분 넘게를 가만히 있더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김자진이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홍범도는 뭐 괜찮냐는 말도 안 하고, 5분 넘게를 딱 그 산에 두 명이서 와락 끌어안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대요. 아씨 졸머 또 씨. 미칠 것 같아. 난 수업하면서도 매번 얘기할 때마다 미치는 건 뭘까요?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씨, 고맙다고. 나 같으면 고마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다 살았어. 술 한잔 해. 나 같으면 이랬을 텐데. 정말 참 멋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죠, 그렇죠? 초코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랑촌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어랑촌 이후에는 완루구 고동화는 북로군 정서군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독립군 연합부대가 같이 싸웁니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뿐만이 아니고 여기 있었던 독립군들이 다 참여해요. 이 전투에는 완루구 고동화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산리 전투는 잘 보세요.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만 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이하 독립군 연합부대.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배웠던 이 군대들도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안무의 국민의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군, 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천주교에서 만든 대한의민단이라고 하는 무장투쟁 단체들이 다 참여해요. 이하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전투에서 활동을 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밑에다 계속 쓰시면 돼요. 자, 일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완전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청산리 전투에는. 이거는 뭐 적 인원으로 보면 100 몇 명이 죽어요. 이거는 거의 1000 단위가 죽거든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휘문고등학교 야구부랑 LA 다저스랑 야구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격을 당한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준비해서 싸운 거 아니야. 근데 또 졌어. 이거 어떡하냐고 이걸. 휘문고등학교 야구부를. 투수도 처음 보내야. 씨발 투수도 2학년이래. 2학년. 3학년도 아니고 씨발. 이게 미치게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들어와 있던 이제 일본 군대가 독립군을 이제 완전히 다 없애려고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우리 독립군들이 이 청산리 전투를 끝으로 이 고동화 전투를 끝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군복을 벗고 일반 이 민간인의 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리고 마을로 싹 자기 원래 있던 마을로 돌아가서 농사 짓습니다. 그게 일본 애들은 더 미치는 거죠. 애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는데 애들이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 있겠죠. 이게 지나가다 보면 얘가 농민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우리 서로 모르지만 노량진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저 사람이 학원 선생이구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우리는 걷는 것만 봐도 서로 다 알아요. 학원 선생들은 오래되면 학원 선생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인들이니까 아무래도 이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어떻게 물어봐? 군인이지 너.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이럴 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일본은. 그래서 이걸 수색하는 과정에서 화가 계속 나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화가 나니까 그냥 다 무차별 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들이 이제 거의 다 쑥대밭이 돼버리죠. 다 죽여버려요. 다 일본 군인들이. 이게 간도 참변. 간도 참변. 밑에다 쓰셔야 돼요. 이게 20년에 일어나는 건데요. 이걸 경신참변이라고도 해요. 1920년이 경신년이라서 이걸 경신참변 이렇게도 부릅니다. 시기는 10월 말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10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거죠. 10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2개월간 한국인 마을들이 다 일본 군인들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간도참변이라는데 간도참변의 내용을 좀 보면 일제의 한인촌 습격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제의 뭐 습격? 한인촌 습격. 어떤 일을 했느냐? 죽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거는 그렇게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일본 군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고 아빠가 보는 앞에서 딸을 강간하고 그런 짓을 합니다. 이 간도참변 때. 수도 없이 많은 한국인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한테 강간을 당하죠.
집단 강간이라고도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강간하는 방화. 그리고 이제 싹 다 모아놓고 불질러서 마을 전체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 불질러서 결국 그렇게 다 해놓고 방화, 강간, 약탈 등을 이 간도에서 저지르죠. 지도를 좀 그려놓고 볼게요. 지도를 좀 그려놓읍시다. 빨간색 분필이 여기 숨겨져 있나 보나. 간도참변이 여기 이렇게 간도참변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 일대가,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뭐냐면 청산리거든요. 여기가 봉오동, 이거 요 일대, 여기서부터 여기 요 일대가 다 이렇게 됩니다. 한이 촌락들이.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계속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독립군들이 어떻게 이걸 계속 지켜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지 않으면 계속 피해는 계속될 거고.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옷을 다시 입고 일본군을 유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거죠. 죽일 거면 자기네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건 독립군은 왜 이동한 거예요? 이거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동.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라는 거죠. 그만하고 이제. 이후에 독립군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로 이제 넘겨서 21년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요거 이제 받아서 넘깁니다.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밀산부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우리 밀산부 독립운동 기지 건설할 때 했었는데 한흥동이 있다 이러면서 여기 소련과 만주 국경지대. 소련과 만주 뭐? 국경지대. 여기가 소련, 여기가 만주니까. 소만 국경지대. 여기가 밀산부입니다. 뭐라고요? 밀산부에. 여기까지 이제 독립군이 이동을 한 겁니다. 밀산부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밀산부로 이동. 한 4,700여 명의 독립군이 모였답니다. 다 모으니까. 그러니까 독립군 인원이 뭐 상당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밀산부로 온 이 밀산부에 이제 한흥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여서 독립군 재정비를 하면서 독립군 통합 부대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700여 명의 독립군이 다 다르죠, 소속이. 뭐 북로군정서군도 있고 국민회군도 있고 대한독립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소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대 이동을 하는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죠. 그래서 독립군 통합 부대를 탄생시킵니다. 독립군 통합 부대가 여기서 탄생돼요. 이 독립군 통합 부대를 대한독립군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군 단이 붙으면 규모가 커진 거예요. 우리가 군대 규모가 분대, 소대, 중대, 연대, 대대, 사단 다음이 뭐예요? 그게 군단이죠. 가장 큰 조직입니다, 사실. 대한독립군단이 돼요. 요 군단이라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셨으면 좋겠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응? 어디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라고요?
군단 다 끝났어요. 이거 빨리 끝내.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다 끝났잖아요 여기. 응? 파이팅. 군단 잘 기억하세요. 이 군단의 총재는 서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질문을 종종 하시는 질문인데, 선생님 김자진도 있고 홍범도도 있고 한데 왜 대표를 서일이라는, 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서일은 또 나오느냐, 안 나와요.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만 지금 들으시면 돼요. 독립군을 통합한 부대가 4,700여 명이면 이건 규모가 어마어마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전문적인 간부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서일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조선인인데 일본 육사 출신이라고. 일본 육사 출신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독립군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나중에 지청천이라고. 이분이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라는 어떤 이 특수 조직은 실제로 이걸 운용하는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운 간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간부한테 맡긴 거죠, 실제로. 그래서 총재가 서일이 됐던 거고, 이 독립군 통합부대인 대한독립군단이 탄생되는 것까지가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여기까지 일본군이 추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를 잘 보면 여기가 지금 소련이에요, 만주예요. 근데 이건 중국 땅 아니에요? 근데 중국 땅은 이미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추격을 해오는 거죠. 일본군의 추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이 다시 이동합니다. 근데 어디로 이동해야 이제 일본군이 추격해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소련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로 확 들어가 버리죠. 일로. 여기가 스보보든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소련령입니다. 중국이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는 못 오죠, 당연히. 일본 무장 군인이 어떻게 소련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일로 확 들어가 버린 겁니다. 소련령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련령이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중국명으로는 스보보든이라고 하는데, 자유시. 소련령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소련령으로 이동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밀산부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인 마을이 있었다고. 그럼 이 한인 마을에서 밥을 해서 줬어. 이 독립군들에게. 이것도 되게 대단한 일인데, 한흥동에 머물 때, 밀산부에 머물 때 한국인들이 자기 먹을 식량도 없거든. 근데 독립군들 먹이겠다고 자기네들이 며칠씩 굶어. 한국인들이 그랬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아낙네가 밥을 가마솥에다 지을 거 아니야. 근데 3일 정도를 굶으니까 눈이 뒤집히지. 3일을 굶었다고 생각해봐. 밥을 안 먹고. 근데 누구 주려고 밥을 못 먹은 거야. 이 아낙네가 밥을 짓다가 그 밥 냄새에 취해서 쓰러져 버려. 기절한 거예요. 밥 냄새. 근데 먹지를 않았대요. 밥을 안 먹는 거야. 독립군들 주겠다고. 근데 이 밥 냄새에 취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기절을 한 거야. 근데 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거의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 4,700여 명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사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이걸 어디서 공급을 받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 먹고 자는 거 숙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 이때 당시에 소련이 내전 중이야. 적세군과 백세군으로 나눠져서. 그래서 서일이 뭘 선택하냐면 용병이 되자는 거죠. 한쪽에. 그러면 용병이 되면 말 그대로 먹고 자는 거는 바로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해서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독립군단은 군단의
이제 소련 내전 참전이죠. 이때 당시에 소련은 내전 중이었는데 뭐와 뭐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다고요? 적색군과 백색군으로 나눠져 싸우고 있었는데 이 대한독립군단은 적색군의 용병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용병이 되죠. 자, 여기다 필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밑에다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좀 공간이 없어서요. 자, 적색군의 용병이 돼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소련 내전에 참전을 해서.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독립군 부대가 통합됐잖아요. 이 통합된 독립군 부대 내에서 지휘권 다툼이 일어나요. 지휘권 다툼이라기보다는 주도권 다툼이에요. 근데 이 주도권 다툼의 내막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어떤 거냐면 이게 이때 당시에 이 독립군들이 대부분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거든요. 무슨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사회주의 사상이 아닌 독립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독립군들은 열애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군들의 계파가 있어. 하나는 상해파 고려 공산당이라고 해서 이 중국식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 청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르쿠츠파 공산당이라고 해서 소련식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요 사람들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 거야. 이 독립군 부대의 지휘권 다툼 뭐 이런 건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용병이 됐는데 요 화살표를 이렇게 치고 독립군 내부에 주도권 다툼, 지휘권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예상되겠지만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맞습니까? 제가 맨날 여기 해커스에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여러분들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승질내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예민해져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의 적은 노량진에 있는 거야. 그 엄청난 학원들에 곳곳에 박혀 있다고. 퍼서 합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서로 도와주고 잘해주라고 그랬잖아. 필기 안 된 거 있으면 같이 수정해주고 같이 합격할 수 있다니까. 응? 이거 좀 보여주세요. 시대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유씨. 그럼 뭐하러 하고 있어 그런 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지휘권 다툼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지휘권 다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르쿠츠파 공산당과 상해파 공산당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이르쿠츠파 공산당을 지휘했던 건 오하묵이라는 사람이고 쓰지 마세요. 이 상해파 공산당은 바길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끌고 왔었는데 이 주도권 싸움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 소련의 입장, 적색군의 입장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으면 편하겠어. 그치 얘네들가 잡는 아무래도 소련식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과 코드가 맞으니까 얘네들도 적색이잖아, 그치? 적색, 레드 계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레드 계열. 그러니까 소련 적색군은 누구를 지원해줬어요? 그렇죠. 이 지휘권 다툼 속에서 소련은 이르쿠츠파 공산당을 지원해줬다고. 소련 적색군의 지원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 적색군과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연합을 해서 상해파 공산당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해요. 총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립군들한테 총을 버리라는 건 독립운동 노선을 포기하라는 건데 이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이 둘이 얘를 다 쏴서 죽여버려요. 900명이 죽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참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건 상해파 공산당이 이게 총을 받을 때 총을 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르쿠츠파 공산당 그냥 칼로 찔러 죽이라고. 왜냐면 이 총알 값을 누가 대준 거야? 우리 국민들이 된 거 아니야. 못 먹으면서 군자금으로. 근데 이걸 독립군 죽이는데 쏘면 어떻게? 일본군 쏘라고 대준 걸. 그렇잖아. 이게 우리나라 독립군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야.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 독립운동의 완전히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중에 이제 급해서 막 이제 흥분해서 쏘긴 쐈는데 얘네들이 딱 죽고 나서 이르쿠츠파 공산당이 그냥 멍이죠, 멍. 나중에 기록을 보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시체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치우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인지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막 흥분을 해서 막 싸우다가 총을 싸긴 쐈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상해파 공산당이 거의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소련 적색군과 이르쿠츠파 공산당의 상해파 공산당 공격 상해파 공산당이 다 죽습니다. 다 살해당하죠. 이런 참극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시 참변이라고 불러요. 몇 년에 일어나요? 몇 년에 일어나요? 21년에 일어나요. 이걸 다른 말로 흑하사변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시 참변도 이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사실 수험생들이 그냥 어떻게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소련으로 이동했다, 자유시 참변이 났다, 막 이렇게 배워. 중간에 다 빼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찾지를 못해. 사료가 나오면 찾지를 못해. 막 이르쿠츠파 공산당 이런 거 나오는데 막,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써놔야 뭐가 분석이 돼요. 사료가 분석이 돼.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한데 일단 식사하시고 2시에 뵙시다. 2시에 이어서 나가죠.